안녕하세요. 도도의 작은 서재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여전히 사랑받는 것들이 있죠. 고전이 바로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전 한 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동서문화사에서 출판된 동서 세계문학전집에는 우리가 감명 깊게 읽었던 수많은 고전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고른 작품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쿠바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의 이야기입니다. 노인은 무려 84일 동안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고 함께 배를 타던 소년까지 떠나보냅니다. 85일째 되던 날, 노인은 혼자 바다로 나가고 마침내 거대한 청새치 한 마리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물고기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노인은 사흘 동안이나 바다 위에서 온 힘을 다해 버티며 치열한 싸움을 이어갑니다. 극심한 고통과 피로 속에서 그는 끝내 물고기를 잡는 데 성공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만난 상어떼에게 공격을 당하고 결국 앙상하게 뼈만 남은 물고기를 끌고 허탈하게 마을로 돌아옵니다. 인간은 패배할 수는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산티아고가 남긴 말이죠. 삶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존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대사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소년이 떠난 후 혼자 바다로 나간 산티아고 노인이 미끼를 문 거대한 청새치와 대치하는 장면입니다.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바다 위로 어렴풋이 해가 떠올랐다. 노인은 다른 배들을 볼 수 있었다. 배들은 해면을 기는 것처럼 낮게 떠 있고 해안을 배경으로 조류를 넘어 한가로이 흩어져 있었다. 해는 서서히 밝아지고 해면에 섬광을 깔더니 조금 뒤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편평한 노인의 눈에 빛이 반사되었다. 노인은 눈이 부셨으므로 얼굴을 돌리고 노를 저었다. 그는 어두운 바다 밑으로 팽팽하게 드리워져 있는 낚싯줄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줄을 팽팽하게 드리웠다. 그래야만 언제나 어두운 수심 속 자기가 바라는 곳에 어김없이 미끼를 놓았다가 그곳을 지나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미끼를 조류에 내맡기고 있기 때문에 100길이라고 생각해도 사실 60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확하게 들이운다고 생각했다. 다만 운이 없을 뿐이지. 그러나 누가 알겠는가? 아마 오늘만큼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인걸. 운이 있다면 좋기는 하지. 그러나 나는 정확을 기하겠어. 그래야 운이 다가오면 얼른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게 아닌가. 해가 떠오른 지 2시간이 지났다. 동쪽을 바라보아도 별로 눈이 아프지 않았다.
이제 배는 세 척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것도 멀리 해변 가까운 쪽에 떠 있었다. 노인은 지금까지 늘 아침 해가 내 눈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눈은 아직 끄떡없다. 저녁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있다. 저녁 햇빛이 더 강하다. 그러나 아침 해는 어쩐지 애처롭다. 마침 그때 구남주 한 마리가 길고 검은 날개를 펴고 그의 앞쪽 바다 상공을 날고 있었다. 새는 뒤로 날개를 치며 급히 내려왔다가 다시 날아올랐다. 무언가 봤구나. 노인은 소리내어 말했다. 그저 찾고 있는 건 아닌데. 그는 새가 맴돌고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노를 저어갔다. 서두르지 않고 줄을 아래 위로 팽팽히 들이운 채 다가갔다. 단지 정확히 낚시질을 했기 때문에 다소 조류를 거슬러서 노를 저었다. 그만큼 서두르지 않아서 좋았지만 새를 표적 삼아 낚시질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새는 더욱 하늘 높이 올라가 날개는 움직이지 않고 다시 빙빙 맴돌았다. 그러다 갑자기 새는 쏜살같이 해면으로 내려왔고 그때 노인은 물 위로 날치가 튀어오르더니 필사적으로 해면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돌고래군. 노인이 소리내어 말했다. 큰 돌고래야. 노인은 노를 노바지에 걸고 이물 밑창에서 가는 낚싯줄을 꺼냈다. 그 줄에는 철사로 된 낚시거리와 중간 크기의 낚시가 달려 있었다. 그는 정어리 한 마리를 미끼로 달아 줄을 배전 너머로 던지고 그 끝을 배의 뒷부분 고리에 단단히 비끄러맸다. 또 한 줄에 미끼를 달아 뱃머리 구석에 둘둘 말아 놓았다. 노인은 다시 노를 저으며 이제는 저 멀리에서 얕게 날며 먹이를 찾고 있는 날개가 검은 새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새는 다시 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고 해면으로 날아내려와 날치를 쫓아 맹렬하고 초조하게 날갯짓을 했다. 노인은 순간 큰 돌고래가 달아나는 날치를 쫓느라고 해면이 약간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았다. 돌고래는 날치가 나는 해면 밑을 전속력으로 가르면서 달려가고 있었다. 날치가 해면 밑으로 떨어지면 그걸 받아먹으려는 것이었다. 큰 돌고래 떼로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돌고래 떼는 넓게 퍼져 있었다. 날치는 도망갈 수 없다. 새도 헛수고를 할 뿐이다. 새에게 날치는 너무 크고 빨랐다. 노인은 날치가 몇 번씩이나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때마다 되풀이되는 새의 헛된 동작을 지켜보았다. 저 돌고래 떼는 멀리 가버렸겠거니 생각했다. 그것들은 너무 빨리, 너무 멀리까지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떼에서 뒤처진 놈을 잡을 수도 있겠지. 내 큰 고기가 근방에 있을지도 모른다. 틀림없이 내 큰 고기가 어딘가에 있을 게다. 이제 구름은 육지 위에 산처럼 뭉게뭉게 피어올라 있고 해안은 연하고 푸른 산을 배경으로 긴 초록빛으로 보였다. 물은 이제 새파랗고 거의 보랏빛으로 보인다. 물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짙푸른 물속에 채로 쳐낸 듯한 붉은 부유생물이 떠있고 햇빛에 반사하여 이상한 빛의 무늬가 희미하게 보였다.
낚싯줄은 물속 안 보이는 곳에 있고 부유생물이 많으면 그 밑에는 반드시 고기가 있으므로 노인은 만족했다. 태양이 높이 떠오른 지금 물속에서 이상한 빛의 무늬가 보이는 것은 날씨가 좋기 때문이다. 육지 위에 뜬 구름의 형태로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새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아니, 해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배의 바로 옆에 햇빛에 바랜 누런 해초가 여기저기 떠 있으며 보랏빛으로 반짝이며 아교질부레와 똑같이 생긴 고깔 해파리들이 배전 가까이 떠 있을 뿐. 그것들은 옆으로 뒤쳤다가 다시 똑바로 뜨곤 했다. 치명적인 독이 있는 보랏빛의 섬유상 세포가 물속에 1야드가량 기다랗게 꼬리를 끌며 물거품을 이루고 떠 있었다. 아구아말라로군, 갈보년 같으니라고. 노를 가볍게 저으며 물속을 들여다보니 꼬리에 달린 섬유상 세포와 똑같은 색의 장고기들이 그 사이를 헤엄치는 것이 보인다. 장고기들은 둥실둥실 떠있는 해초 그늘 밑에 물이 짖고 있었다. 그들은 독에 면역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보랏빛 끈끈한 섬유상 세포가 낚싯줄에 들러붙어 있을 때 고기잡이를 하면 손이나 팔에 독 있는 담쟁이 덩굴이나 온나무에서 오르는 것과 같은 물집이나 헌대가 생긴다. 게다가 이 아구아말라 독은 회초리로 맞은 것처럼 바로 부풀어 오른다. 무지갯빛의 거품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이것은 바다의 사기꾼이라 노인은 큰 바다거북이 그것들을 먹는 것을 보면 무엇보다도 즐거웠다. 바다거북들은 그것을 보면 정면으로 다가가 눈을 감고 목을 껍질 속에 감추고 섬유상 세포를 먹어치운다. 노인은 바다거북이 이렇게 먹는 것을 보기 좋아했다. 폭풍 뒤에 해안으로 떠밀려온 것들을 뿔처럼 굳은 발뒤꿈치로 밟고는 그때 나는 푹푹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을 좋아했다. 노인은 푸른 거북과 대모갑은 우아하고 속력이 있어 값이 많이 나가 좋아했으나 크기만 하고 우둔한 붉은 거북에 대하여는 친밀감 섞인 경멸감을 갖고 있었다. 이놈은 누런빛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교미하는 모양이 이상하고 눈을 감은 채 신나게 고깔 해파리를 집어삼키는 것이다. 노인은 여러 번 배를 타고 거북잡이를 나갔지만 거북에 대해서 아무런 신비감도 갖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이가 조각배만 하고 무게가 1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거북에 대해서까지 동정을 느꼈다. 거북의 심장은 살을 갈라버린 뒤에도 몇 시간 동안이나 뛰기 때문에 거북에 대해서는 대개가 무자비했다. 그러나 나도 그런 심장을 가졌고 손도 발도 거북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노인은 힘을 기르기 위해 거북의 흰 알을 먹었다. 9월과 10월에 정말로 큰 고기를 잡을 힘을 기르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내내 알을 먹었다. 노인은 또 여러 어부들이 백기구를 넣어두는 판잣집의 드럼통에서 상어의 간유를 꺼내 매일 한 잔씩 먹었다. 어부가 원하면 누구든 마실 수 있게 놔두었으나 어부들은 대부분 그 맛을 싫어해서 먹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부들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괴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감기나 유행성 독감에도 좋았으며 눈에도 좋은 약이었다. 문득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다시 새가 원을 그리며 맴돌고 있었다. 고기를 찾았구나.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해면을 뛰어오르는 날치도 없었고 미끼고기들도 흩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이 가만히 해면을 보니 조그만 다랑어가 한 마리 뛰어올랐다가 머리를 거꾸로 하고 물속으로 떨어졌다. 비늘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고 그것이 떨어지자 다른 물고기가 연달아 뛰어올랐다가 사방으로 곤두박질하고 물을 휘젓고 미끼고기를 따라 멀리 뛰었다. 미끼고기 주변을 돌기도 하고 쫓아오기도 했다. 너무 빠르게 가지만 않는다면 따라가겠는데 하고 노인은 생각하며 물거품을 하얗게 일으키는 다랑어 떼와 겁에 질려 해면으로 쫓겨나온 미끼고기를 향해 내리덮치는 새를 지켜보고 있었다. 새가 큰 도움이 되거든. 노인은 중얼거렸다. 그때 낚싯줄을 한번 감아서 발밑에 누르고 있던 배 뒤편의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노인은 노를 놓고 줄을 단단히 잡고 끌어당기면서 물속의 조그만 다랑어가 부르르 떨며 잡아당기는 무게를 느꼈다. 당기는 데 따라 진동도 더해갔고 물속으로 고기의 푸른 잔등을 볼 수 있었고 배전으로 끌어들이기 전에 금빛으로 빛나는 배가 보였다. 힘을 넣어서 획 낚아채니 고기는 배전을 훌쩍 넘어서 뱃속으로 날아들어왔다. 단단하고 총알처럼 생긴 다랑어는 햇빛을 받고 배의 머리 쪽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커다랗고 멍청한 눈을 크게 뜨고는 쪽 뻗은 날쌘 꼬리로 배 바닥 널판자를 두드리며 스스로의 생명을 재촉하고 있었다. 노인은 친절한 마음에서 그 머리를 때려 배 뒤쪽으로 차 던졌다. 고기는 배 뒤쪽 끝에서 떨고 있었다. 다랑어야.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훌륭한 미끼가 되겠군. 10파운드는 되겠는걸. 노인은 도대체 언제쯤부터 이렇게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게 됐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예전에 혼자 있을 때면 곧잘 노래를 불렀고 밤에도 스맥선이나 거북잡이 배에서도 또 어선에서 당번이 돌아와 혼자 키를 잡을 때도 가끔 노래를 불렀다. 아마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게 된 것은 소년이 배에서 떠나버리고부터인 것 같았다. 그러나 명확하게 생각나지 않았다. 소년과 둘이서 고기잡이 할 때는 대개 서로 필요할 때만 말했다. 말을 주고받는 것은 밤이 되어서나 날씨가 나빠 배를 띄울 수 없을 때뿐이었다. 바다에서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되어 있었고 노인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존중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기 생각을 큰 소리로 몇 번이고 말했다. 귀찮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내가 소리내어 중얼거리는 것을 들으면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미치지 않았으니 괜찮아.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배에서도 라디오를 틀고 쉴 새 없이 듣지 않는가. 야구 방송까지. 지금은 야구 생각을 할 때가 아니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은 다만 한 가지만을 생각해야 돼. 그걸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걸 생각해야지. 저 다랑어떼 주위에 큰 고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직 먹이를 먹고 있는 다랑어떼의 나고자를 잡아 올렸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멀리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다. 오늘 해면에서 본 건 모두가 북동쪽을 향해 빠르게 달렸다. 그건 시간 탓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날씨 탓일까? 더 이상 초록빛 해안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푸른 산의 봉우리가 마치 눈에 덮인 것처럼 하얗게 보였고 다시 그 위로
우뚝 솟은 설산처럼 흰 구름이 떠 있었다. 바다는 퍽 어두운 빛깔이고 광선이 물속에 프리즘을 이루고 있었다. 무수한 부유생물의 떼들도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보이지 않고 1마일 깊이의 물속으로 똑바로 늘어져 있는 낚싯줄 주변에는 푸른 물속에 거대한 프리즘 현상이 보일 뿐이었다. 다랑어 떼는 다시 물러갔다. 어부들은 이 종류의 고기를 모두 다랑어라고 했고 팔대나 미끼고기와 바꿀 때만 각각 명칭을 붙여 구별했다. 이제 햇빛은 뜨거워지고 노인은 그 열을 목덜미에 느꼈다. 노질하는데 땀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배를 띄워놓고 낚싯줄을 감아 발끝에 매두고 한잠 자도 고기가 물면 쉽게 깨어날 텐데. 아니다. 오늘은 85일째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많이 잡아야지. 바로 그때 줄을 지켜보던 노인은 물 위로 초록빛 막대기가 갑자기 획 기울었다 들려지는 것을 보았다. 옳지, 옳지 됐어. 배에 닿아 덜컹거리지 않도록 노를 노바지에 올려놨다. 팔을 뻗어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로 살짝 줄을 들었다. 당겨지는 느낌도 무게도 느껴지지 않아 가볍게 들고 있었다. 그러자 또 확 당겨졌다. 이번에는 넌지시 속을 떠보듯이 당겼다. 세게도 거칠게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모든 사태를 확실히 알아차렸다. 지금 백길 물속에서 청새치가 조그만 다랑어 주둥이에서 내민 갈퀴에 방울처럼 매달린 정어리를 뜯어먹고 있는 것이다. 노인은 가볍게 왼손으로 줄을 쥔 채 그것을 살그머니 막대기에서 벗겼다. 이제 고기에게 아무런 저항도 주지 않고 손가락 사이로 줄을 풀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멀리까지 나왔고 9월이니까 보기 드물게 큰 놈일 거라고 생각했다. 먹어라. 잔뜩 먹어라. 제발 많이 먹어라. 모두 싱싱한 놈들이다. 그런데도 너는 600피트나 되는 그 차고 어두운 물속에서 우물거리고 있다니. 그 어둠 속에서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먹어보렴. 노인은 가볍고 조심스럽게 당기는 것을 느꼈고 정어리 대가리를 낚시에서 떼어내기가 힘드는지 세게 당기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곧 잠잠해졌다. 자, 와라.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다시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냄새를 맡아봐라. 근사하지? 이번에는 실컷 뜯어봐라. 다랑어도 있잖아. 단단하고 차고 맛있어. 사양할 것 없어. 자, 많이 먹어. 노인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줄을 낀 채 줄을 지켜보고 또 고기가 아래 위로 헤엄칠 수도 있어 다른 줄에도 눈길을 보냈다. 그러자 또 아까처럼 가만가만 건드렸다. 이번에야말로 먹겠지.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제발 부탁하네. 그러나 고기는 먹지 않았다. 달아났는지 전혀 반응이 없었다. 달아날 리가 없는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그냥 한 바퀴 돌겠지. 어쩌면 전에 한 번 걸린 일이 있어 그것을 생각해냈는지도 모르지. 과연 곧 줄에 희미한 반응이 느껴졌다. 한 바퀴 돌고 왔을 뿐이야. 이젠 틀림없이 먹겠지. 가볍게 끌리는 기분이 그를 만족해 했으나 순간 무언가 벅찰 만큼
억센 반응이 느껴졌다. 틀림없이 고기의 무게였다. 예비로 마련한 두 줄 중 하나가 계속 밑으로 풀려나갔다. 노인의 손가락 사이로 줄이 풀려내려가도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끝의 저항은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큰 중량감은 확실히 느꼈다. 제기랄. 그는 중얼거렸다. 미끼를 이젠 옆에 물고 달아나려고 하는구나. 다시 한 바퀴 돌고 나선 먹겠지 했다. 그러나 좋은 일을 미리 말해버리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노인은 고기가 엄청나게 큰 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랑어를 입에 문 채 어두운 바닷속을 달리는 고기를 생각했다. 그때 고기의 동작이 멈춘 것을 느꼈으나 중량감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무게가 더해져서 줄을 더 풀어냈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잠시 쥐었더니 무게가 더해지면서 똑바로 내려갔다. 물었군. 많이 먹어라. 노인은 손가락 사이로 줄이 풀려나가도록 하고 왼손을 뻗쳐 예비줄 2개의 한 끝을 다른 2 예비줄 끝에 붙들어 메었다. 준비는 끝났다. 지금 풀려나가고 있는 줄 외에 40길 되는 줄 3개를 더 갖게 되는 셈이다. 좀 더 먹어라. 아주 꿀꺽 삼켜라. 낚시 끝이 내 심장에 박히도록 꿀꺽 삼켜봐라. 그리고 사양 말고 떠올라와라. 내가 작살로 찌르게 말이다. 자, 됐다. 준비가 됐겠지. 먹을 만큼 먹었나? 이야! 그는 큰 소리로 외치고 2 손으로 힘껏 줄을 당겨 1야드가량 감은 다음에 몸의 무게를 중심 삼아 양쪽 팔을 번갈아 흔들며 당기고 또 당겼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고기는 유유히 달아나고 노인은 한치도 끌어당길 수 없었다. 줄은 튼튼하고 큰 고기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어깨에 메었더니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물방울이 튀었다. 그러고는 물속에서 철썩철썩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배의 가름나무에 버티고 앉아 끄는 힘에 맞서 몸을 뒤로 젖혔다. 배가 북서쪽을 향해 천천히 움직여갔다. 고기는 꾸준하게 배를 끌고 나가 그들은 고요한 바다 위를 천천히 미끄러져 갔다. 다른 미끼는 아직 물속에 있었으나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 애가 있었으면 좋았을걸. 노인은 소리내어 말했다. 나는 지금 고기에게 끌려가고 있다. 당장 줄을 당길 수도 있지만 고기가 줄을 끊고 달아날지도 모른다. 어떻든 놓치지만 말고 잡아당기면 줄을 더 풀어줘야지. 그래도 옆으로만 나가고 물속 깊이 내려가지 않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 그런데 물속으로 들어가려 한다면 어떡한다. 갑자기 곤두박질 치면서 죽으면 어떡하지? 뭐 방법이 있겠지. 방법은 내게도 많으니까. 그는 등에 건 줄이 물속으로 비스듬히 경사져 있는 것과 북서쪽을 향해 계속 끌려가는 배를 지켜보았다. 이러다 죽겠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영원히 버틸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나 4시간이 지나도 고기는 여전히 배를 끌면서 먼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노인은 그대로 등에 줄을 건 채 버티고 있었다. 놈이 걸린 게 오전쯤이었지. 그런데 나는 아직 놈의 꼴을 구경도 못했구나. 고기가 걸리기 전에
밀짚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더니 앞 이마가 쓰렸다. 게다가 목도 말랐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줄이 갑자기 당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뱃머리 쪽으로 가까이 기어가서 한 손을 뻗쳐 물병을 잡아당겼다. 뚜껑을 열고 조금 마셨다. 그러고는 뱃머리에 몸을 기대고 쉬었다. 노인은 배 바닥에 놓았던 돛대와 돛 위에 앉아서 견뎌내는 일만 생각하려고 애썼다. 문득 뒤돌아보니 육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건 상관없지. 노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언제나 아바나에서 비치는 밝은 빛으로 돌아올 수 있다. 아직 해가 지려면 2시간은 남았고 그때까지야 저놈도 올라와 줄 게다. 그때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달이 뜰 때 함께 떠오르겠지. 그것도 안 되면 아침 해가 뜰 때 같이 떠오르겠지. 내 몸엔 쥐도 안 나고 기운도 있다. 입에 낚시를 문 것은 저놈이다. 그렇다고 해도 저처럼 당기니 대단한 놈이다. 놈은 낚싯바늘을 물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게 틀림없다. 잠깐이라도 봤으면 내 상대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보고 싶다. 별의 위치로 살펴보니 고기는 밤새도록 가는 길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해가 지고부터는 추웠다. 노인이 등과 팔과 늙은 다리에 흘렸던 땀은 차게 식었다. 그는 낮 동안에 미끼 궤짝을 덮었던 부대를 햇볕에 널어 말려 두었었다. 해가 지자 그것을 목에 비끄러매어 등에 늘어뜨리고 조심스레 어깨에 가로질러 걸쳐매고 있는 낚싯줄 밑으로 밀어 넣었다. 부대가 어깨덮개에 구실을 했다. 그는 뱃머리에 기댄 듯이 앉았다. 실제로는 견딜 수 없는 자세를 조금 면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래도 꽤 편했다. 나도 어쩔 수 없지만 녀석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 상태로 끌고 나가는 한 피차 어쩔 도리가 없지. 그는 일어서서 배전 너머로 오줌을 누고 별을 바라보고 진로를 확인했다. 그의 어깨에서 물속으로 곧게 뻗은 줄이 하나의 빛처럼 뚜렷하게 보였다. 이제 그들은 더욱 천천히 움직여갔고 아바나의 환한 불빛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류에 밀려 동쪽으로 나아가 있음을 알았다. 만약 아바나의 불빛이 안 보인다면 더 동쪽으로 나가고 있음에 틀림없다. 고기가 어김없이 제 길을 간다면 아직 몇 시간은 더 불빛이 보일 것이다. 오늘 그랜드리그전의 야구 시합은 어떻게 됐을까?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면 멋있을 텐데. 그러나 그는 곧 지금은 고기 생각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만을 생각해라. 쓸데없는 생각을 해선 안 돼. 갑자기 그는 소리를 내어 말했다. 그 애가 있었다면 좋았을걸. 나를 도와주고 구경도 하고. 늙으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그러나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보다 다랑어가 상하기 전에 먹고서 기운을 차려두는 걸 잊지 말아야지. 아무리 먹고 싶지 않아도 아침에는 꼭 먹어두는 걸 잊지 말아야 해.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신에게 일러주었다. 밤중에 돌고래 2마리가 배 가까이에 나타나 뒤척이고 물을 내뿜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순놈이 물을 뿜는 소리와 앞놈의 한숨 쉬는 듯 뿜는 물소리를 분간할 수 있었다.
착한 것들이야. 서로 장난치고 사랑을 하거든. 저놈들도 날치처럼 나와 서로 형제간이다. 그는 갑자기 낚시에 걸린 큰 고기가 불쌍해졌다. 얼마나 근사하고 진귀하며 얼마나 나이를 먹었을까. 이렇게 억센 놈과 부닥친 일도 없지만 이처럼 색다르게 구는 놈도 처음 봤다. 너무 영리해서 뛰지도 않는다. 뛰거나 맹렬하게 돌진해 가면 나를 꼼짝 못하게 할 텐데. 아마 예전에 여러 번 낚시에 걸린 적이 있어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녀석은 모른다. 자기의 상대가 한 사람뿐이고 게다가 늙은이라는 것을. 어찌되었건 굉장한 놈이고 고기살이 좋다면 시장에서 얼마나 값이 나갈 건가. 순놈답게 미끼에 달려들고 순놈답게 끌고 가고 순놈답게 싸우는데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다. 저대로 무슨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나처럼 필사적인지 알 길이 없다. 노인은 언젠가 청새치 한 쌍중 암놈을 낚은 일이 떠올랐다. 미끼를 찾으면 순놈이 항상 암놈에게 먼저 먹게 한다. 그때 걸린 암컷은 이리저리 내휘두르며 절망적인 투쟁을 했지만 기진맥진해버렸고 그동안 순놈은 암놈 곁을 떠나지 않고 낚싯줄을 넘어다니기도 하고 해면을 맴돌았다.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모양과 크기가 큰 낫과 거의 비슷한 날카로운 꼬리가 낚싯줄을 끊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노인은 암놈을 갈퀴로 잡아 끌어당기고 몽둥이로 후려쳤다. 가장자리가 사포처럼 날카로운 부리를 붙잡고 정수리를 거울 뒷면과 같은 빛이 되도록 후려갈겨 소년의 도움으로 배 위에 끌어올리는 동안까지 순놈은 배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노인이 낚싯줄을 챙기고 작사를 준비하는데 자기 짝이 어디 있나 보려고 순놈이 배 옆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가 가슴 지느러미에 연한 보랏빛 날개를 활짝 펴서 널찍한 줄무늬를 보이더니 물속 깊이 모습을 감췄다. 아름다운 놈이었지. 노인은 그때의 일을 떠올렸다. 마지막까지도 쫓아오더니만. 내가 겪은 가장 슬픈 일이었지. 소년도 슬퍼했고. 우리는 암놈에게 용서를 빌고 바로 죽였지. 그 애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노인은 소리내어 말하고 둥그스름한 배전에 몸을 기댔다. 어깨를 가로질러 메고 있는 낚싯줄을 통하여 자신이 선택한 곳을 향해 꾸준히 달려가고 있는 큰 고기의 힘을 느꼈다. 한번 내 계책에 걸려든 이상 어느 편이든 선택해야겠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놈의 선택은 덫이나 올감이나 간계를 피해 저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선택도 모든 사람들을 피해,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을 피해 저 바닷속까지 쫓아가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함께 있고 오전부터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둘 다 혼자라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다. 어부 따위는 되지 말걸. 노인은 생각했다.